자, 상상하는데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생각하며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그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이미지 없는 것을 그리며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인간의 두 가지 그런 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심상사, 심상은 이미지를 다른 말로 심상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심상사고라고 그러죠. 뭐 심상이 없는 사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사실은 여러분들 사전 뒤져보세요. 아무리 뒤져봤자 딱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 형상이 있는 단어. 하나는 형상이 없는 단어. 하나는 만져지는 단어, 하나는 만져지지 않는 단어.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단어.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이 감각적 언어, 그런 그 물질적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이 냄새도 형태도 보이지도 않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관념어. 여러분들 만일 사과 하면은 그냥 이것은 글자만이 아니죠. 빨간 사과를 우리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되죠. 그게 바로 심상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는 그 물질이 곁들여 있는 언어가 있고,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사랑 하면은 사랑 만져져요? 보여져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관념적 언어, 그리고 상상적 언어, 이미지 언어. 그래서 이제 언어에는 심상사고와 무심상사고가 이렇게 나누는데 그 얘기는 결국 상상적 언어와 비상상적 언어라고 말해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면 언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바로 이 관념적 언어, 또는 철학자들은 가능하면 이 관념, 눈에 안 보이는 사랑, 진리, 철학, 형이상학, 무슨 심리학, 법학, 보입니까? 안 보여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가시적으로 또 사물이 보이는 언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관념적 언어를 굉장히 유식한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념적 언어를 사용하면, 한자어라든지 관념어를 많이 쓰면 아주 유식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민주주의, 형이상학, 철학, 고독, 진리 이딴 소리 아무리 해봐야 그건 입으로만 떠드는 소리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다. 다시 말하면 감각이 없는 그런 언어입니다. 감각이 없는 언어. 자, 민주주의에 무슨 감각이 있습니까? 그건 감각이 없는 언어예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전혀 형상이 없는,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말할 때 상대방이 감동을 하겠습니까? 감동을 못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는 돼요. 감동이 없다 이게. 그럼 도대체 문학을 왜 합니까?
이해를 위해서 문학을 하나요? 이해를 위해서 문학을 한다면 감동이 없는 언어를 많이 쓰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고 내 문장에 이게 이해를 위해서 쓴 문장이냐, 감동을 위해서 쓴 문장이냐, 이걸 늘 반성하면서 글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동이 있으려면 이런 감각적 언어를 최대한 살려야 된다. 왜 시인은 상상적 언어를 요구하는 것인가? 그것들은 감각적 언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배웠죠?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형상, 내 어떤 모양이 있는 이미지를 결합시켜야 된다. 이미지가 결합돼야 된다. 모양이 있어야 돼. 형상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그 형상의 언어, 이것이 상상이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언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가진 언어들은 감각에 자극을 주니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에 감각을 주니까. 그냥 관념적 언어는 그런 자극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자, 여기 이 문장을 봐야겠습니다. 국화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국화. 이것도 많이 우리가 인용한 예문입니다. 자, 사전을 뒤져보니까 국화, 명사, 식물, 엉거식과에 속하는 식물, 줄기는 나무질하여 잎은 대개가 깊이 찢어지고 품종이 다양한 꽃이 빛깔이나 모양도 여러 가지에서 대중국, 중국, 소국으로 나누며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서 하국, 추국, 동국으로 나누기도 한다. 사전적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전적이라면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굉장히 정확하죠. 정확하기는 한데 이 말 속에는 필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 그걸 이해하면 끝나요. 감동이 없다. 그런데 똑같은 국화인데 서정조의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터이던 먼 젊음이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야. 이건 사전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보여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울었나보다. 이게 추측이죠. 자,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새가 봄부터 울었나보다. 그러니까 국화꽃하고 울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울음소리를 상상한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도 그렇게 울었나보다. 근데 역시 이것도 하나의 상상입니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저이던 먼 젊음이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내 누님으로 또 국화꽃을 이렇게 동일시 했습니다. 꽃을 보고 누님과 동일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위의 것은 무심상 이미지가 없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그런 그 이미지를 다양하게 살린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는 데는 좋습니다. 그러나 밑에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감동, 우리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고 감동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럴 때 그 꽃하고 꽃을 누님으로 이렇게 연상하면서
감동을 갖게 됐죠. 자, 이래서 인용한 국화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은 한 번 읽고 그것을 이해하면 그것으로 인식작용은 끝난다. 그러나 사전적인 추상적인 설명문엔 기쁨도 즐거움도 풍요로움도 없는 침묵의 기호만 있을 뿐이다. 기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서정주의 주관적인 상상적인 국화에 대한 표현은 신비로움이 있고 놀람이 있고 감동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읽을 때마다 우리의 인식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언어가 된다. 여기서 관념적 언어와 상상적 언어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오늘 제목이 은유와 상상이라 했습니다. 은유와 상상. 그럼 상상이 이렇게 없는 것을,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뭔가 새롭게 있는 것으로 그리면서 상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은유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은유라고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상상, 이게 상상력이 부족하다. 여기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이건 대단히 은유가 좋습니다. 이건 은유가 좋습니다. 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은유는 뭐고 상상이 뭐냐 이거요. 자, 그렇다면 아까 상상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상상이란 마음에 어떤 형상, 일어나지 않는 존재나 또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것을 상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은유라는 것은 또 뭐냐? 은유라는 것은 수없이 얘기지만은 은유를 원래 메타포라고 부르죠. 메타포. 근데 이제 메타포,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할 때 은유라는 말을 기억하지 말고 메타포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은유라는 말에 얽매이지 말고 일부 애매한 한자의 얽매이지를 말고 차라리 원어인 메타포를 기억하라. 그러면은 메타포가 뭐냐? 메타. 요즘 메타라는 말 많이 씁니다. 메타, 이 전자 제품에서도 이 메타라는 말 엄청 많이 씁니다. 메타는 넘어서다는 넘어서다. 비욘드, 건너편, 오버라는 뜻입니다. 메타. 그러니까 이제 피직, 자연물입니다. 메타피직 하면 것은 초자연, 형이상학이, 그래서 메타피직. 이게 형이학이 피직의식이라는 물리학이나 화학. 그럼 메타피직, 그러면 메타 하면 넘어서다. 메타라는 말은 넘다, 초월하다. 그럼 포는 또 뭐냐? 포는 carry, 옮긴다, move, 이동한다. 그러니까 넘어서 이동한다, 넘어서 옮긴다는 뜻이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은유란 어떤 사물이나 의미나 감정의 다른 사물이나 의미로 옮겨서 전자의 사물이 후자의 사물로 그 뜻이 바뀌는, 전이 옮겨지는, 갈아타는 것이라고 했다. 그게 메타포예요. 은유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은유라는 게 기존의 의미를 다른 것과 결합해서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 예문 등재 있습니다. 아주 쉬운 어린이의 옮기는 것을 한번 다시 은유에 맞춰서 설명해 볼까요? 골작물이 이렇게 조달되며 흐르는데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바위라고 하는 광물에다가 귀라고 하는 동물적인 것을 이걸 플러스 시켰더니 완전히 이것이 생물, 광물이 활물, 물질이 살아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자, 은유는 뭐예요? 벗어나다, 이동하다. 그랬습니다. 기존의 것을 옮겨서 새로운 것으로 만든다. 기존의 것은 그냥 바위예요. 광물인 바위를 귀를 붙였더니 동물인 바위가 됐습니다. 그럼 바뀌었네요. 그러면 바위에다가 귀를 붙이는데 귀를 우리는 붙이는 작업을 상상이라 했습니다. 근데 붙였더니 동물 바위가 됐습니다. 동물 바위가 됐습니다. 이게 은유예요. 은유적 현상이에요. 그러면 상상과 은유는 따지고 보면 뭡니까? 은유나 상상이나 결국은 기존의 것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데서 똑같아요. 바꾼다는 데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유다 상상이다 뭐 혼란을 가질 것도 없어요. 아, 은유라고 할 수도 있고 상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다만 상상은 어떤 사물에다가 다른 사물을 결합시키는 작업, 그 작업만을 우리는 상상해. 그럼 상상한다. 동사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은유의 메타포예요. 메타포.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똑같다. 그런 내용상으로는 똑같다. 상상이라는 말이나 은유라는 말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럼 같은 말인데 왜 따로따로 쓰냐. 자, 그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은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예문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서정주에 내가 돌이 되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돌이 되면 돌은 연꽃이 되고 연꽃은 호수가 되고 내가 나라는 인간이 돌이 돼. 나라는 인간이 돌이 돼. 아까 은유가 뭐라고 했어요? 메타포, 그것은 오버케, 옮겨서 바뀌어진다. 나라고 하는 것이 옮겨서 바뀌어. 뭘로? 돌로 바뀌어. 돌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돌로 바뀐다? 그걸 은유라고 그럽니다. 이게 은유예요. 내가 돌이 됐어요. 그게 은유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인간에게 없는 돌을 여기다 결합시켰다? 그럼 이것은 이미지이죠. 상상이지 뭐야. 없는 것을 갖다 붙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로 이렇게 바꾼 것이나 나를 돌과 결합시킨 것이나 결합시키면 이게 상상이고 이것을 바꿨으면 은유라고 하느냐?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유와 상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속성은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내가 돌이 되면 근데 또 돌은 연꽃이 되고 돌이 또 연꽃이 된다. 연꽃. 돌이라고 하는 광물이 연꽃이라는 식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포죠. 그런데 돌에다가 연꽃을 결합시켰다? 그럼 상상이죠. 그러니까 이걸 결합시켰다고 생각하면 상상이고
바꾼다 하면은 은유예요. 메타포예요. 그냥 몇이나 어버치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속성, 내용은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수업시에는 목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바꿨다. 바꾸면 은유예요. 메타포. 그런데 여호와를 거기다가 목자하고 결합시켰다. 아, 그러면 그것은 상상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에다가 목자를 플러스 시켰다. 결합시켜서 여호와라는 어떤 불가시의 어떤 영의 세계에다가 목자라고 하는 인간 그런 존재를 결합시켜서 생각하는 그 상상입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게 메타포, 은유예요. 그래서 은유와 상상은 동일한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복잡하게 왜 두 개를 썼냐? 그 역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좀 역사적으로 좀 약간 관점을 달리하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은유, 소위 메타포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썼느냐? 언제부터 썼어요? 아주 옛날부터 썼습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은유 이거 요즘 새로운 어떤 무슨 기법 아니냐, 시창자 기법이냐. 그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서 은유 같은 걸 못 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각의 구조는 변한 게 없어요. 잘난 체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언어를 쓰는데 메타포를 썼어요. 근데 오늘날도 메타포를 써요.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적분과 이 은유를,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말을 늘 내놓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시작에서 메타포라 말이 나와요. 은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은유라는 것이 뭐냐? 그때 은유를 그가 수사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유를,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꾸미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때 이제 제일 그리스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언어학이 있는데 그게 수사학입니다. 수사. 요즘도 말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옛날도 말 잘하는 게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럼 정치하는데 이게 수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수사학을 잘하는 선생이 있었어요. 선생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요즘도 정치하는 사람들 그 응변 연습도 하고 스피치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청중을 잘 감동시킬 거냐? 감동. 전달이 아니라 감동. 그것은 옛날도 필요했죠. 그래서 발달한 것이 수사학이다. 그러니까 수사학은 옛날에도 필요했고 오늘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은유라는 말이 수사학. 그래서 수사학에서 이것을 다른 거예요. 비유법이죠. 비유법. 그래서 직유법, 은유법, 활유법, 대유법, 무슨 법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수사학 또는 비유법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법이나
수사학의 입장에서는 은유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어떤 다른 것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작업을 비유학이나 또는 수사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은유라 했다. 은유라는 용어를 썼어요. 메타포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럼 상상이라는 말은 썼냐 안 썼냐? 상상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이미지라는 말은 썼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뭐라 했냐? 이마고. 옛날에 이마고라 했습니다. 이미지라는 말은 역시 그때 또 썼어요. 그럼 이미지가 뭐냐? 그림자, 흉내내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내가 상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상상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감동을 주고 마침내 우리에게 정서적 구원을 약속할 수 있는, 정말 인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인간에게 상상력이 제한된다면 하루도 못 살아요. 상상력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죠. 상상력 때문에 여러분들 씻으면 기분 좋죠. 괴로울 때 명치 필요 없어요. 자기가 쓴 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잠 안 올 때 성경도 보지만 정 안 될 때는 내 시를 읽어요. 그럼 잠이 잘 와요. 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창조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 쓰고 못 쓰는 거, 그건 남들이 하는 얘기고,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쓴 것이 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잘 썼네 못 썼네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시를 쓴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못 써서 괜찮아. 나한테는 그게 위로가 되는데 나에게는 그게 구원이 돼요. 자기 시가 최고의 구원입니다. 그럼 자기가 그 시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무엇인가 참 정서적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은 다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가능하면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상상이라는 것, 은유라고 하는 이것을 활용하면 더 감동이 되고 자기한테도 더 감동이 된다는 거. 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쓰다가 멋있는 은유, 멋있는 메타포가 나오면 이야, 한 수 썼다.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들 보고 강의실 와서 시험 보러 와서 보면 저거는 잘 썼다고 하고 저거는 이거 뭐 또 고쳐야겠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는데 상처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아무리 못 썼어도 자기 시가 자기 구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는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참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거, 야, 너 그게 시냐? 뭐 이런 거. 자기 시만 최고라는 거예요. 어디 등단하면 아이고 뭐 자기가 등단했다, 뭐 했다, 또 어디 무슨 뭐 문학단체 가서 무슨 한잔 했다면 그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그런 거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품 쓰는 사람들이 작품에 신경 안 쓰고 맨 단체에 모여서 회장하고 뭐하고 여기에 목숨 걸다고.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유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나 똑같다. 다만 비유학 또는 수사학적
은유라 한다. 근데 심리학적 관점에서, 마음심,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미지, 상상이라 한다. 그 옛날에는 이 심리학에서 상상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고전주의, 소위 유식하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야, 그 이미지는 그림자요. 이미테이션이야. 그 그림 그리는 환경이라든지 뭐 시 쓰는 것들 이거 철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철학이 최고야.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림 그리는 것도 뭐 시를 써 이거 전부 흉내내는 거예요. 자연을 흉내내고. 그래서 이미지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예술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예술가들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플라토니즘입니다. 플라톤, 특히 그리스 철학, 아주 대표적인 그런 아주 나쁜 전통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무슨 유식한 말을 써야 아주 유식하고 거기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머리가 깼어요. 플라톤보다 나요. 야, 진리라는 것은 무슨 고고한 이데아, 철학에만 있는 게 아니야. 현실에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시인도 다 진리를 추구하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플라톤보다는 낫죠. 그래서 우리는 시학의 할아버지를 플라톤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를 시의 할아버지로 보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2000년 전 시가 뭔지를 안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은유는 수사학적 관점, 그리고 상상은 그것은 하나의 그 심리학적 관점에서 쓴 용어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시와 그 상상과 은유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하는 점을 밝혀줍니다. 그래가지고 현대는 와서 그럼 뭐가 되냐? 근데 어쨌든 이 그동안 상상이 은유는 수사, 흉내, 아주 그 장식으로 이렇게 받고 이 상상 이것은 아주 그림자 같은 거, 이미테이션 같은 거 무시했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20기 오면서 낭만주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회복이 돼요. 상상이라는 게 오히려 창조다.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머물지 않고 현대 와서는 어떠냐? 현대 와서는 상상이나 이미지나 이것이야말로 과학자든 수학자든 시인이든 예술가든 정치가든 인생살이가 다 상상이다. 인생살이가 다 상상이고 메타포, 원유다. 이거 없으면 발전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치가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거 전부 다 이미지네이션으로 나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 이미지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미지네이션, 메타포, 이게 바로 모든 발전의 핵심이 됩니다. 모든 창조와 발전의 핵심이 돼요. 이거 없는 것은 상품도 아니고 그것은 발명도 아니고 발견도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고 간에 이미지네이션이 없는 사람은 이건 성공 못해요. 이미지네이션이 있어야죠. 소위 메타포적 사고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쯤 되면 내가 왜 은유를 계속 강조하고 은유의 시리즈를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은유와 상상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했는데 어쨌든 상상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2시간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유와 상상 그리고 상상이 뭐냐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